2023년 1월 24일 영사시 00분 남부 도네츠크 평야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플라다의 고층 건물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빈 건물 틀 뒤엔 우크라이나 대전차 분대가 기다립니다. 그들의 시선은 남쪽 진입로에 고정되어 있으며 러시아 기갑 전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TOS-1A 불타는 태양 열압력 로켓 발사기에서 쏘아올린 불빛으로 밝아집니다. 이 무기들은 도시의 고층 아파트 건물을 잔해 더미로 만들기 위해 조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T-80 전차들이 땅을 덮고 있는 눈 위를 굴러갑니다. 155여 단과 40여 단의 보병, 그리고 36 차량 화소 총여단 및 기타 특수부대들이 뒤따르며 남동쪽과 남서쪽 방향에서 볼로디미르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준비해온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속도와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소모전으로 번져서는 안 되며 실행은 신속하고 정밀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번개처럼 빠른 기습 공격을 감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 들판을 빠르게 돌파해 다차와 작은 건물 사이에서 엄폐처를 찾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눈치채기 전에 도심을 급습합니다. 이것이 동부 군관구 사령관인 상장 루스탄 무라도프의 전략입니다. 이 전투는 무라도프와 크렘린 전쟁기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라도프 대장은 자신이 보유한 막대한 병력과 대규모 장갑 차량이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승리를 거두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라도프의 계획은 파블리프카에서 배웠어야 할 교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의 돌격병과 장갑부대는 예측 가능한 경로와 진영으로 이동하다가 우크라이나 방어군에게 요격당해 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플라다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라도프는 그의 거대한 장갑부대에게 도시로 통하는 몇 안 되는 포장도로와 비포장 도로를 따라 진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탱크가 선두에 서고 BMP 보병 전투차들이 뒤따르며 진격할 때 우크라이나 관측병들은 높은 지형에서 멀리 어프로칭적을 포착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예상했던 바로 그 경로, 이미 지뢰를 매설하고 조준까지 마친 바로 그 경로를 따라 적이 진격해옵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포병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러시아군이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미리 조준된 이 포병 구역으로 눈을 감고 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남쪽의 평평하고 특징 없는 평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를 향해 진격하는 공격군은 단 한 치의 엄폐물도 없이 노출됩니다. 한때 번성했던 광산도시 플라다는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불과 1년 만에 러시아의 로켓과 포격에 반복적으로 공격당한 이후입니다. 하지만 그 초기 공격들은 곧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치열한 노력 끝에 러시아군의 가장 정예부대 중 일부인 제155근이 해군 보병 여단과 제40 해군 보병 여단, 이 도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을 보유한 이 대규모 기계화 공격 부대는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플라다를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수개월 동안 이 지역을 굳건히 지키며 방어해온 우크라이나 제72 독립기계화 여단의 용감한 수비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열한 전투 없이 단 한 치의 땅도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병력과 화력에서 열세일 수 있지만 러시아군에 비해 결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형입니다. 플라다는 매우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군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적을 명확하게 시야에 두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느 정도 전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압 사격을 가하고 러시아군을 좁은 경로와 협소한 요충지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제한된 지뢰, 포병, 대전차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은 예전에 썼지만 이렇게 대규모 병력에 적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전투는 양측 전술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전차전이 곧 시작됩니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도시들 중 하나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 남부 도네츠크시에서 약 3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플라다시는 영어로 석탄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러시아군이 도시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인구가 수백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전국에서 가장 큰 광산 도시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으며 총 10개의 광산을 건설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약 10만 명의 사람들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은 모두 실현되지 않았고 이곳엔 몇몇 광산만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작지만 도네츠크 지역의 중요한 경제 거점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겉보기엔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군사적으로 플라다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높은 평원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아 거의 모든 방향에 평평하고 지형지물이 없는 평야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숨을 수 있는 숲도 없고 몸을 숨길 언덕이나 지형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은 평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주변 마을과 마을들보다 훨씬 방어하기 쉬웠습니다. 플라다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도시를 기습하거나 매복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비대가 항상 적의 접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다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이곳은 주요 도로와 철도 노선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는 도네츠크와 자포리자를 잇는 N15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한편 남쪽에는 점령된 도시 마리우폴을 거쳐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주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플라다와는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들로 향하는 러시아 보급 열차를 효과적으로 포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러시아가 이 도시를 장악하면 철도로 보급품을 더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북쪽 쿠라호보와 포크로스크 등 우크라이나 요새로 병력을 진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 도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다른 마을이 아니라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보급지, 거점, 감시 초소가 한 곳에 모여 남부와 중부, 도네츠크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휘부는 이 평야를 정면 돌파하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압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3달 전 2022년 10월에 이 방법을 시도했다. 실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의 목표는 플라다 점령 후 다음 주요 목표들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를 정면으로 공격하면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덕 꼭대기의 요새로 곧장 돌진하는 대신 그들은 도시를 천천히 포위하기로 결정했고 먼저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다 자체를 포위하기 전에 그들은 포위망을 좁혀가며 도시의 수비대가 무너질 때까지 압박하는 협공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라다 남쪽의 낮은 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파블리브카를 장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155여 단의 부대들은 파블리브카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로 보병 중심의 전술에 의존하고 장갑차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의 보급선을 끊고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쉽다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초기 공격 몇 시간 만에 러시아 계획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리브카는 우크라이나 관측병들이 앉아 지켜보는 플라다의 고층 건물에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러시아 탱크와 차량, 돌격 부대가 마을을 향해 돌진하면서 남쪽에 있는 동료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견고하게 요새화된 위치에 단단히 자리 잡고 M777 곡사포와 대전차 무기를 사용해 적의 진격을 저지합니다. 마을을 둘러싼 탁 트인 지형을 활용해 노출된 러시아 차량들을 파괴합니다. 며칠 만에 155여 단은 수백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반기를 든 일부 생존자들은 주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하며 지휘관들을 비판하고 패배를 보고합니다. 약 300명이 전사, 부상, 실종되었고 4일 만에 장비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편지의 일부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강경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조차 크렘린의 무능한 전술을 비판하며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내도록 압박합니다. 국방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술적 무능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러시아 지휘관들의 무능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준비와 배려의 부족으로 인해 병사들을 죽음의 소모전 속으로 밀어넣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휘관들은 병력과 장갑차를 계속해서 마을로 투입하며 결국 압도적인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버티지 못하게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11월 11일 러시아군이 점차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약화시킨 끝에 러시아 소식통들은 마을을 장악했다고 발표했고 며칠 뒤 러시아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은 2주가량 걸렸으며 155여 단 수백 명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첫 단계는 달성했습니다. 2단계, 즉 실제 플라다 점령은 훨씬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2023년 1월 24일 영사시 영령분. 그 얼어붙은 아침, 루스탄 무라도프 장군은 파블리브카 땅에 스며든 피를 무시하고 자신의 군대를 똑같은 흙길로 직접 진격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끝날 때쯤 전장은 연기나는 탱크와 차량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차량이 도시로 가는 도로와 요충지에 설치된 TM-62 지뢰를 그대로 밟고 지나칩니다. 선두의 탱크들이 이런 지뢰를 밟으면 전체 행렬이 멈춰서게 되어 뒤따르는 차량들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크라이나 대전차 부대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대전차 부대는 은신처에서 나와 제블린이나 차세대 경대전차 무기와 같은 무기를 발사합니다. 뒤쪽에 고립된 보병 차량들을 제거하기 위해 살아남은 러시아군은 앞에는 지뢰를 밟은 탱크, 뒤에는 불타는 수송 차량의 잔해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차량들이 대피와 회수를 돕기 위해 움직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우크라이나 포병의 집중 사격에 노출되고 정찰 드론이 머리 위를 맴돌며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좌표로 제공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러시아 병사들은 과감하게 차량에서 내려 폭발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열린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라도프는 자신의 전술적 융통성 부족이 드러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지만 이제 물러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전차와 전투 차량을 더 빨리 전장에 투입하라고 재촉합니다. 도로가 막히자 일부 차량들은 길을 벗어나 탁 트인 들판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곳에 지뢰가 없다고 여기거나 어쩌면 그러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군도 이를 예상했고 곡사포의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에 원격 대전차 지뢰를 더 많이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한 155mm 포탄은 넓은 지역에 9개의 소형 대전차 지뢰를 흩뿌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우크라이나가 즉시 새로운 지뢰밭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러시아 군대가 진격할수록 우크라이나는 지형을 탈출 불가능한 죽음의 함정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곧 공포가 엄습하면서 더 많은 러시아 승무원들이 차량을 버리고 목숨을 건 도주를 시작합니다. 며칠간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방어로 격퇴됩니다. 도시도 피해를 입습니다. 러시아의 로켓과 전차포탄이 옛 소련 시절의 아파트 건물과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구조물에 구멍을 냅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손실은 우크라이나 측보다 훨씬 큽니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하루에 수십 대의 차량이 파괴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 한 번에 최소 31대의 장갑차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기계화된 병력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손실된 병력과 장비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불타는 T-80 전차와 파괴된 BMP 잔해 사진,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가 되자 전사한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이 들판에 널려 있고 러시아의 제-155 해군 보병여단은 괴멸되었습니다. 정예 태평양 함대 병사들은 불과 몇 주간의 훈련만 받은 신병들로 급히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계속해서 대량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붕괴되고 거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제-72여단은 플라다흐의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무라도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1990년대 소대장으로 시작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서 러시아 연방 영웅 칭호를 받을 때까지 평생을 러시아 군대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한 전술적 실패를 마주한 그는 명성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목표로 나아가게 절박한 조치에 의존합니다. 이 시기쯤에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은 그들의 지휘관들이 이른바 차단부대 또는 후퇴 방지 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들은 주 공격부대 뒤에 배치된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후퇴하려는 러시아 병사는 누구든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병사들을 총구로 위협해 전선으로 내몰며 생존 희망 없이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무라도프 장군의 평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러시아 제드 블로거들은 그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낭비적인 전술로 인해 생명, 전차, 기타 차량의 피해가 더욱 커졌으며 이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기갑전력의 가장 집중적인 단일 손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날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병력과 전차가 투입되지만 몇 시간 후에는 파괴되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참호의 방어군이 방어태세를 강화하며 이 전투는 더 큰 전쟁의 축소판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눈앞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융통성 없는 전술을 고수하는 뚜렷한 예시입니다.
러시아는 수적 우위를 실제 지상에서의 이점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병력과 무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영원할 순 없지만 포위전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수십 번의 공격 끝에 러시아 지휘부는 기존 전략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러시아군이 도시에 접근하지 못하자 지휘관들은 멀리서 도시를 초토화하기로 결정합니다. 2023년 여름과 가을 내내 폴라다에서는 매우 다른 형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소규모 보병 진격과 여러 방향에서의 무작위 탐색 공격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장거리 포병, 화력, 그리고 UMPK 활공폭탄을 사용합니다. 이 폭탄은 소련 시절의 무유도 폭탄에 GPS 유도 키트가 장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느리고 소모적이며 고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뢰박, FPV 드론, 요새화된 진지 등 자신의 이점을 활용해 러시아의 대부분 공격을 막고 신속하거나 상당한 영토 획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포병과 폭격의 영향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가 한때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관측탑으로 사용했던 다층 아파트 건물들이 하나씩 차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편 추가 러시아 돌격 부대들은 주요 부대에서 남쪽 고속도로를 따라 벗어나 프레티지브카와 같은 인근 다른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 방어 병력에 보급되는 보급선을 차단하고 새로운 공격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해낸다면 그 요새는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이 대자 포위전의 현실이 방어군을 점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72 독립정예여단의 병사들은 이 한 도시를 2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며 고정된 진지의 참호를 파고 수많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도시 건물의 높은 지점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에 몰려올 전차와 병력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참호선, 대전차도랑, 드래곤스티스, 장애물, 그리고 밀집된 지뢰밭을 포함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을 살상구역 통로로 유인했고 자신들의 지하벙커와 통신터널 네트워크를 이용해 폭격과 포격을 심하게 받아도 계속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을 바꾸자 우크라이나 방어군도 이에 맞춰 적응하며 크렘린 지휘관들이 보낸 소규모 부대에 대해 드론 공격과 소화기 사격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에너지, 체력, 보급품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사기는 떨어지고 있으며 이 병사들의 생존을 도왔던 방어선도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침수된 지하실과 불에 탄 건물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겨우 모은 소량의 식량으로 연명하며 이제는 더 이상 방어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동쪽 돌파에 성공해 도시의 탄광을 점령하고 고지대를 확보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9월 25일, 더 많은 러시아군이 풀라다의 서쪽 가장자리에 도착합니다. 포위망이 완성됐으니 이제는 조여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철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그룹이 연기, 수류탄, 어둠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러시아 FPV 드론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추적합니다. 2024년 10월 1일 우크라이나가 여러 차례 저지했던 바로 그 제40 해군 보병여단, 이 도시에 진입해 러시아 국기를 개양합니다. 한때 평화로운 광산마을이었던 풀라다의 잔해 위에 이제는 연기만 남은 폐허가 된 그곳에 이것은 승리지만 공허한 승리였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공격에서 살아남은 러시아 군인들은 축하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5여단은 사실상 여러 차례 전멸했고 결국 무라도프 장군은 그의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무능한 전술이 만들어낸 전차 무덤과 영원히 이름이 연관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총 합적으로 러시아는 100대가 넘는 기갑 장비와 수천 명에 달하는 가장 숙련된 병사들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마을을 위해서 말이죠. 이 전투 한 번으로 인해 러시아의 손실이 너무나 심각해서 그 시점부터 러시아의 전체 전쟁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전선 전역의 러시아 지휘관들이 이 사실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러시아군은 기계화 돌격을 줄이고 전차와 보병 차량 대신 드론과 폭탄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실패를 다시 겪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동원할 수 있는 인원과 자원이 러시아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손실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자들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장비 폭발물과 무인 항공기가 사용되는 시대에도 시야가 넓은 언덕 위의 요새는 수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파괴하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풀라다 전투에서 빈묘지 점령을 위해 100대 이상의 장갑차를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급망을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비대칭 드론 전쟁으로의 영구적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9만 달러짜리 취미용 비행기가 어떻게 1100마일을 날아가 레이더 사각지대에서 4천만 달러짜리 핵 폭격기를 무력화시켰는지 보려면 바로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확인 후 다음 전장에서 뵙겠습니다.